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 세무 2급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기죠. 실무. 전표 입력,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기 전사회계 1급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그 내용들, 일반 전표에 관련된 거, 자산 파트, 그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파트별로 예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전사회계 1급이고 내용 별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세무 2급이기 때문에 거래 내용들이 조금 좀 복잡하게 실무하고 더 가깝게 출제됐다는 거, 그런 정도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부터 해서 여러분 교재에는 322페이지, 323페이지 전표 입력하시는 거야 다 배우셨는지라 바로 거기 그 필수 예제 따라하기 위해서 1번부터 한번 쭉 따라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 여기 다시 해놓고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날짜는 1월 5일 323페이지에요. 필수 예제 1월 5일부터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영업부 직원, 여기 여러분 이전 세무 2급에서 1급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비용을 구분해야 되는 게 500번, 800번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영업부라고 나오면 비용 문제가 나오면 800번대의 비용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업부 직원 이상경의 모친상 조의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이건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죠. 출금전표로 해주시고요. 영업부 직원의 그 모친상 조의금이라 그러면 얘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복리후생비 해서 금액 1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날짜가 1월 10일 거죠. 1월 10일로 방송국의 납품 입찰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90만원을 현금으로 냈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출금전표로 처리하면 되겠죠. 돈이 나간 거니까. 그리고 보험료 냈다고 했으니까 보험료 해가지고서 금액은 9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보험료 나갔던 거 90만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15일 거래. 15일 거래는 경일전자의 외상매입금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얘도 우리 앞에서 연습해 봤던 것처럼 출금전표로 해가지고 외상매입금 갚았다고 거래처 써주셔야죠. 거래처는 경일전자 해주시고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하면 출금전표에 대한 연습을 한번 다 해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밑에 그 입력된 화면에 현금 잔액하고 맞춰보시고서 현금 잔액이 정확히 맞으면 여러분이 입력을 정확히 했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놓으시면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출금전표에 대한 내용 한번 쭉 입력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3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입금거래에 대한 예제, 거기 또 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앞에서 우리 회계 1급 때 다 했던 것들이 있기도 하고 내용 충분히 알고 있는 거긴 한데 한번 여기 교재에서도 순서대로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는 2월 5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날짜는 2월 5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 중인 태평양화학의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100만원 현금으로 수령이 있다. 얘는 현금 수령이 있다고 하니까 입금전표로 2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정 과목은 뭐 쓰면 돼요? 배당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배당금 수익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배당금 수익 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배당금 수익은 100만원. 두 번째는 2월 10일 거래죠. 2월 10일 거래에서는 인타컴과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받은 거네요.
현금 받았다고요? 그러면 입금하고 계약금은 선수금 해주시면 되겠죠? 선수금 해주시고 거래처 써주셔야겠네요. 부채니까. 거래처는 인타컴 써주시고 얼마를 받았어요? 500만원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15일 거래는요. 대형전자의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얘도 입금거래고 외상매출금 회수했대네요. 매출채권이니까 거래처 누구한테 받았는지 써주셔야죠. 대형전자로부터 금액은 80만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입금전표 입력하는 방법으로 세 문제 또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대체거래 입력도 해보래요. 대체거래 첫 번째 문제는 요 날짜가 바뀌었죠. 3월 5일로 3월달 걸로 바꿔주시고요. 매출처 직원과 강원식당에서 식사하고 매출처 직원과 식사했다면 접대비인데 얘는 매출처 영업부기 때문에 800번대 접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접대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5만원. 자, 근데 결제를 갖다가 신용카드로 했네요. 그럼 신용카드로 하면 미지급금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사여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성카드라고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3월 5일 거래도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3월 10일 거래. 서울상사의 외상매입금 8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에다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서울상사 거요. 서울상사 거 해주시고 금액은 80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계좌 8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무사업의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금융기관의 거래처 입력을 안 하죠. 그리고 또 어디 은행이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는 3월 15일 거래. 인타컴의 외상매출금 5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는 증가했겠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했으니까 50만원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감소시키면서 그러면 거래처는 인타컴이라고 써주셔야겠네요. 인타컴 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3월 20일 거래. 3월 20일 대형전자에서 외상매출금 500만원에 대해서 현금 200만원을 쓰고 잔액은 동사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대요.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고 하니까 차변에다가는 지금 현금 들어왔다고 써놨고요. 현금은 200만원. 그 다음에 바드럼도 받았대요. 바드럼 거래처는 대형전자에서 받았겠죠. 대형전자 금액은 300만원 될 거고요. 자, 이 돈이 들어온 이유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래요. 외상매출금은 대형전자에서 받은 것이니까 대형전자로 빼주면 지금 여기 출금잔표, 입금잔표, 그 다음에 대체잔표 연습해보라고 하는 여기 거래의 내용들은 이 회계상 거래들은 지금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세무 2급에서요 우리가 연습해야 될 그런 분계 내용들 문제를 갖다가 자산부터 쭉 설명을 해놨네요. 328페이지 자산에 해당되는 연습 문제가 총 10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10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쭉 입력을 해보시면 일반전표 입력에 대한 연습 문제가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328페이지에 자산에 대한 것부터 한번 쭉 설명해서 입력해드리고 제가 혹시 세무 2급 정도 레벨에 관련돼서
회계상 거래에 입력할 때 문제, 이슈가 될 만한 거 있으면 해당되는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산 파트에 4월 1일부터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4월 1일 해주시고요. 서울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마곡전자에 대한 받으러움이 각각 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서울상사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마곡전자에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배서양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금 외상매입금을 갚는 거래처하고 어음을 갖다가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을 갖다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서양도란 용어가 나오게 되면 거래처가 두 군데가 나오고 지급어음이라고 쓰는 실수를 간혹 잘 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받으러움 갖고 있던 거 그거를 준 거죠. 지난번에 받으러움을 사용할 때 네 가지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죠. 갖고 있던 받으러움을 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외상매입금을 갚았는데 외상매입금은 어디 걸 갚았냐면 서울상사 거를 갚았대요. 금액은 100만원짜리라고 했고요.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받으러움으로 갖고 있던 거, 받으러움은 누가 발행했던 거냐면 마곡전자가 발행했었대요. 마곡전자 거 받으러움을 이렇게 주는 거다.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만 배서양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서양도는 갖고 있던 어음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4월 2일 거래 보실까요? 4월 2일은 회사는 부족한 운용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마포전자에 받으러온 100만원을 경영은행에 현금으로 매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수수료는 지금 할인료를 뜻하는 것인데 거기 가로 해놓고서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수수료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써야 한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그걸로 써주시고 매각 거래란 얘기가 나오면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받으러움을 갖다가 지금 은행에다가 매각하고 지금 돈을 받은 부분이 당연히 돈이 더 적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저는 대변부터 받으러움을 매각하는 거. 받으러움은 마포전자에서 받았던 거죠. 마포전자에서 받은 받으러움이 100만원짜리였는데요. 지금 여기 5%를 제한한다 그러면은 100만원에 5%면 5만원이죠. 그죠?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는 얼마가 들어왔겠습니까? 현금으로 매각했다 그랬네요. 현금 받은 것은 얼마를 받았을까? 5% 제하면 95만원만 받았겠고 차변에 나머지 그 5%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배웠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매각거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받으러움을 매각할 때는 이렇게 매각거래로도 회계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거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받으러움에 대한 여기다 이렇게 써놓아 볼까요? 이 받을 어음을 은행에다가 처분할 때 여기처럼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매각거래로 처리하게 되면은 그 수수료를 할인료, 수수료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할인료나 수수료 몽땅 다 합쳐서예요. 그래서 그 계정을 갖다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 받으러움을 갖다 또 은행에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얘는 회계 처리할 때요. 차입 거래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매각 거래인지 차입 거래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매각 거래로만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차입 거래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차익거래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3일 거래 볼까요? 4월 3일 거래는 마포전자의 부도로 동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회수 불능이 됐다 그랬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마포전자의 그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우리가 회계 1급 때 배웠던 지금 이 거래처가 나와 있잖아요. 거래처의 그 외상매출금을 직접 조회를 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장부에서 거래처 원장 클릭하셔가지고요. 지금 날짜가 4월 달이니까 1월 1일부터 지금 4월 며칠까지 할까요? 4월 뭐 1일 2일까지만 할까요? 계정 과목은 지금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매출금 계정을 조회하고 싶은데, 거래처는 어디 거냐면 마포전자 거래요. 마포전자 거 1011 얘만 딱 조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포전자의 지금 외상매출금 전기 2월 된 거 보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돈인가 보네요. 500만원 잔액이 남아있죠. 얘 금액이 500만원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셨으면은 여기 차변에다가는 지금 부도 났다 그랬었죠. 부도가 나면 지난번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조회하시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 부도 어음과 수표도 거래처 어디 건지 꼭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게 부도가 나 있는지 구분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마포전자 해주시고요. 금액은 500만원짜리 알았어요. 그러면 대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빼주셔야겠죠. 마포전자 거요. 500만원 이렇게 빼고 처리를 해주시면 세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됐겠죠. 근데 회수 불능되었다. 대손, 그러니까 부도만 된 게 아니라 대손 처리하라는 얘기네, 이거는. 자, 그러면 500만원은 알았으니까 여기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대손충당금 보실 때 여러분들이 계정으로 찾아도 되는데, 금방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4월달 현재를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얼마 나와 있어요? 금방 찾아볼 수 있으시죠? 117만원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받으러 온 거는 얼마가 있어요? 30만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매출채권 중에서 117만원만 먼저 대손충당금 먼저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확인하셨으니까 차변에다가 여기 대손충당금으로 117만원 먼저 사용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돈 없으니까 대손상각비 사용하셔야 되겠죠. 대손상각비로 해서 나머지 383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예, 마무리가 됐겠죠. 잔액이 회수 불능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대손 처리를 했군요. 왜 갑자기 근데 부도원과 수표를 했었지? 외상매출금이라고 했으면 부도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4월 4일 거 볼게요. 날짜는 4월 4일 걸로 보시고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 목적,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떠올리셔야겠죠. 구입한 상장 주식 300주, 장부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300만원 나누기 300주 하면 한 주당 만원짜리 주고 샀구나 알고 계시겠죠. 증권거래소에서 주당 9,000원에 처분을 했대요. 수수료와 증권거래세에 8만원 차감한 잔액 보통예금 계좌로 2,000원 이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얘는 제가 입력하기 전에
요 상황 내용을 갖다 한번 정리해드리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인지 뭐 조회를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주식을 먼저 샀었겠죠. 어떻게 샀었느냐 하면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서 300만원 이렇게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대변에다가는 뭐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고 치고 예전에 300만원 100주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놨었는데 지금 얘를 처분하는 걸 갖다가 기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지금 얘는 한 주에 지금 100주 나누기 300만원 하면 한 주당 만원짜리인데 만원짜리를 지금 9,000원에 팔고 있죠. 그럼 한 주당 1,000원씩은 손해를 보겠네요. 그죠? 그리고 1,000원씩을 손해 보게 되니까 차변에다가는 좀 이따 쓰고, 자, 우선 대변부터 정리해 볼게요. 대변은 우리가 갖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짜리였었어요? 300만원짜리 였었죠. 그런데 얘를 9,000원에 한 주당 9,000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3927 지금 뭘로 들어갔다 그랬었냐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얼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는 270만원이 입금이 돼야 되겠죠. 9,000원 곱하기 100주 이렇게 하게 되면 맞나? 300주 100주가 아니라 300주였었죠. 300주 곱하기 9,000원 하게 되면 금액은 270만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거래할 때 수수료가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8만원 있다고 그랬죠. 그럼 빼기 8만원은 해줘야겠죠.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262만원이 들어왔고,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네. 300만원 주고 사갖고 날려먹었으니, 그래서 300만원 빼게 되면 38만원이 금액이 차이가 나요. 38만원은 전체 다 난 손해본 거죠. 그래서 얘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38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계 처리가 되겠어요. 혹시 또 이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선 처음에 샀을 때는 여기 300만원을요 나누기 300주 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주당 얼마짜리 였었냐면 한 주당 만원짜리 였었어요. 근데 얘를 지금 9,000원에 팔고 있다고 하니까 한 주당 300주를 갖고 있는데 곱하기 한 주당 9,000원에 판매를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27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그죠? 수수료를 갖다가 얼마를 뺐다 그랬냐면 8만원을 이렇게 뺐다고 하니까, 그럼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얼마가 되겠다?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여기 조금 전에 썼던 262만원 이렇게 보통예금에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손실 본 거죠. 손실 내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 만원짜리를 샀는데 한 주당 9,000원에 파니까 한 주당 지금 1,000원은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손실금액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0주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주당 지금 1,000원씩을 손해보고 있으니 실제 손해본 금액은 30만원을 손해봤고, 거기다가 여기 수수료 비용 8만원까지 더하니까 38만원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저도 분계는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서 요구했던 분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지금 요거를 입력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300만원 먼저 빼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해서 262만원, 나머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하려고 했더니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지금 안 나타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상위에 통합계정 쓰라 그랬죠. 그럼 상위 통합계정은 우리가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했었죠. 단기 투자 자산, 여기 처분 손실 요거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8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5일 거래를 보죠. 4월 5일 거래를 보면 업무차 지방 출장을 가게 된 영업팀 사원 출장비로 100만원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 지급해왔고요. 그 다음에 사후정산 하기로 했다는데 전도금 계정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는 출장 갈 때는 가지급금 사용했었죠. 근데 여기 전도금 사용하려면 내가 배웠던 대로 가지급금 쓰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내가 틀려주마 뭐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전도금 쓰라고 했으니까 전도금 써주시고요. 전도금 누구한테 줬다고 나와 있나요? 없죠. 만약에 이름이 나와 있으면 써주셔야 돼요. 그랬죠. 근데 없으니까 전도금 100만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6일 거래 볼까요? 4월 6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퇴직연금에 대한 거 나왔네요. 퇴직연금에 대한 것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안 까먹으신 분은 복습하시고요. 자, 우리 그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이체할 때는 여기 지금 퇴직 연금제도를 운영한다 그랬었는데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확정 급여형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DB형이라고 불렀고요. 얘가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이체할 때는 확정급여형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구분이 그 자금의 운용을 누가 지시하느냐에 대한 구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확정급여형은 자금의 운용 지시를 회사가 하니까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이체할 때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자산 처리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얼마를 낸다 그랬었냐면 270만원 이렇게 했다 그랬었고,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만약에 이체를 했다면 현금으로 했대네요. 현금으로 270만원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확정 기여형으로도 퇴직연금을 운영한다 그랬어요. 이런 DC형이라고 그랬었고, DC형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돈 입금시켜 놓고서는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서 더 이상 신경 쓴다 안 쓴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현금으로 송금에 따르면 줬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 문제 여러분이 이거 퇴직연금에 관련돼서는 세무2급에서 여기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퇴직금을 입금시키는 것만 배울 게 아니라 요 이제 다음 단계를 배우시게 돼요. 이렇게 퇴직금을 갖다가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시켜 놨는데 실제로 이제 퇴사자가 발생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확정기여형은 되게 간단해요. 더 이상 회계 처리할 거 있다 없다. 그냥 그 금융기관에다가 우리 회사의 퇴사자 며칠 날부로 누구 퇴사합니다 통보만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돈 보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 이상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요? 이에 대해서 나오겠죠. 근데 일단 회계 1급에서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배워놔야지 그 다음에 퇴사자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연결돼서 세무 2급에서 세무 1급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게 되겠죠. 단계별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더란 얘기죠. 자, 근데 4월 6일 날 이제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고 퇴직금 추계액 270만 원을 전액 경영은행에 현금으로 불입했다. 현금으로 불입했다 그러니까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형 나온 거 맞겠네요.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확정교형 퇴직연금 DC형은 비용 처리하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이건 참고로 알려준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걸 쓰면 되겠어요? 첫 번째 거 요거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회계 자료 입력할 때는 지우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가지고 자,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소 쓰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 경영은행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알려주면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경영은행이라고 조회를 해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없죠. 그러면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금액은 27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불입했다고 했으니까 270만원. 또 다르게 하면 출금연표로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4월 7일 거래 해볼까요? 4월 7일 용인상사로부터 토지를 5천만원에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이것도 출금연표가 되려나? 장기간 투자 목적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되죠. 토지를 갖다가 취득했는데 사용 목적이면 계정을 토지라고 써야 되겠지만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면 투자 부동산 쓰기로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거기 관련된 취득세 1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취득한 이 토지에 지금 취득가액은 얼마로 해주셔야 되나요? 5천만원에다가 부대비용 발생했으니까 토지는 얼마짜리로? 100만원짜리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둘 다 현금으로 나갔네요. 그죠? 아니 토지래네. 왜 이래? 투자 부동산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얘가 5,100만원 다 나갔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지금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똑같은 토지를 사는데도 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다른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부대비용 발생하면 그 투자 부동산 금액에 다 포함시켜 줘야 되는 거는 다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월 10일 거래로 넘어가네요. 4월 10일 거래에서는 공장, 창고, 신축 용지, 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2천만원을 대원건설에서 구입하면서 토지대금과 구, 건물 철거비용 100만원 당저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토지 등기시 취득세, 중개수수료, 현금 지급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무 2급에서는 회계 1급하고 좀 차이가 나게 이런 항목들을 좀 더 늘려놨죠. 그런 차이밖에는 없어요. 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얘를 갖다가 보게 되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4월 10일 날 공장 창고를 갖다 하시는데 토지는 얼마 주고 샀다 그랬냐면 2천만원 주고 샀대요. 그죠? 자, 두 번째 또 뭐 나갔나 봤더니 건물을 철거해야지 거기에다가 창고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철거 비용은 여기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철거 비용도 우리는 부대 비용으로서 토지 취득 금액에 포함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100만원도 토지 금액에 포함시켜 줘야 될 거고 또 뭐도 있대요. 취득세도 부대 비용이죠. 취득세는 4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또 마지막으로 수수료 중개 수수료도 얼마가 발생했냐면 25만원
지금 얘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발생된 부대 비용들이죠. 그래서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다 포함시킨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토지는 총 얼마라고 기록해야지 돼요? 2,165만 원 되겠다. 그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금 현재 합쳐서 2,165만 원이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토지 대금하고 철거 비용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했네요. 그러면 대변에다가 이런 당좌 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당좌 예금은 얼마? 2,1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 등기 시 취득세하고 중개수수료 얘는 현금으로 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나간 거는 65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처리해야 될 계정은 간단하게 요거네요. 차변에 토지 2,165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그다음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정리가 되는 것이네요. 항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된 기초 내용을 갖다가 항목이 좀 많은 거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써보게 되면 차변에 토지는 2,165만 원이었었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나간 거는 2,100만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65만 원 나갔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2일 거래죠. 4월 12일 거래 해볼게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경영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20만 원이 발생해서 경영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대요. 단기 차입금 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공장 건설에 좀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죠. 지금 건물을 사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짓는 거죠? 건물이 지어졌겠어요? 아직 안 지어졌겠어요? 그죠? 돈은 빌렸죠. 근데 그 돈에 대한 목적이 건물 짓기 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갔죠. 그래서 제가 얘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놓고서는 얘를 자금 좀 뭐죠? 이자 비용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었죠. 부대 비용이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는 계정을 갖다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주시고요. 거기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하면 안 돼요. 얘는 목적 자체가 대출에 대한 목적이 건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부대 비용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220만 원. 또 그렇게 하라고 자본화 요건이 충족됐다고까지 알려준 거예요. 220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했다고 얘기하니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해서 22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월 20일 거래를 볼게요. 4월 20일 수입하였던 원재료네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해서 보통예금에서 자, 원재료를 수입할 때 걔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취득했던 토지나 유형자산이나 원재료나 상품이나 다 부대비용이죠. 그럼 다 뭐를 써야 돼요? 통관 수수료가 됐건 소요된 비용이 됐건 얘는 원재료 수입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들이니까 얘네들이 다 부대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원재료라고 다 써주시고 합계금액 얼마만 써주면 돼요? 3만원 해주시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에서 3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계속 쭉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 보시는 자산 계정에 대한 분계 연습할 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유형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지난번에 회계 1급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 눈치를 채셔야 돼. 세무 2급에서는 요게 좀 포인트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요. 그 다음에 이따가 시간 드릴 때 한번 복습하시기로 하고요. 지금은 331페이지에 이번에는 부채거래에 대한 입력을 해보라고 문제가 예제가 또 나와 있죠. 총 5문제 나와 있네요. 날짜는 월 바꿔서요. 5월달 걸로 진행합니다. 5월 5일날 거래고요. 원재료 매입처 동그라미 치시고요. 비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얘는 500번대가 되겠죠. 왜? 원재료라고 했으니까. 원재료 매입처 서울상사의 외상매입금 1000만원에 대해서 사전 약정에 의해서 30만원 할인받고 잔액은 다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 약정 할인받는 거, 그러면 일단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차변에 외상매입금 쓰고, 외상매입금은 서울상사 거였었대요. 서울상사 거 1000만원을 갚았는데, 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겠어요? 30만원 빼면 되겠죠. 30만원을 빼면 여기 현금으로 970만원을 이렇게 줬겠죠. 나머지 30만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기정 매입 할인이라고 되는 기정이겠죠. 지금 할인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정을 갖다 처음 써보는 것일 텐데, 매입 할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매입 할인 계정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또 매입 할인, 내가 이거 알아. 그리고 아무거나만 땡 치면 틀려요. 여기 매입 할인 계정이 몇 개나 있어요. 여러 개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매입 할인은 지금 원재료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밑에 요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매입 할인 원재료에 대한 거, 그래서 이를 띵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끝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10일 거. 5월 10일 매입처 경일전자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품질 불량으로 이번엔 애누리가 발생했네요. 5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고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외상매입금에서 까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보니까 우리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매입 할인 계정과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계정치가 2개로 나눠진다 했죠. 그거 하는 거 연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네, 회계 1급 때는 이건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매입 할인과 매입 환출 및 매입 애누리 계정 연습하는 건데,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우리가 안 줄 거는 뻔하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어디 거였냐면 경일전자 거였어요. 경일전자 거 금액은 5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여기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또 이거 한다고 아무거나 띵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뭐라 그랬어요? 매입처분 지금 우리 원재료지 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원재료에 대한 거를 갖다가 선택하셔서 띵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지 이상이 없이 맞았다고 한다 보죠.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맞췄다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했는데 보니까 코드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깜짝이야. 그 다음에 15일 거래를 볼게요. 15일 거래는 만기 3년짜리 액면 600만원인 사채를 580만원으로 발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빅바지 발행을 했다면, 자, 봐요. 이것도 우리 뭐 지난번에 사채 할인 발행했던 거 해봤었는데, 대변에 지금 이제 사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사채 얼마짜리 발행했어요? 대변에 600만원짜리 발행했죠. 그죠? 그 다음에 580만원에 발행했다고 하면 우선 할인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20만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생기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써드려요? 입력하기 전에 써드릴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사채를 발행하는데 사채는 지금 600만원짜리예요. 그리고 지금 얘를 얼마에 발행했다고 발행한 금액도 알려줬어요. 아예.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발행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보통 예금으로 580만원에 발행했다고 알려줘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이나는 금액 20만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20만원 써주면 끝나는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수료 항상 생긴다 그랬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에 할인 발행에 대해서 수수료가 얼마가 발생이 됐대요? 25,000원 발생됐다 그랬죠. 그럼 우리 보통 예금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왔겠냐는 거예요. 25,000원은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통장에 입금시켜줄 때 자기네 수수료 25,000원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러면 580만원에서 25,000원 빼게 되면 277만 5천원이 들어있겠네요. 577만 5천원. 그래서 보통 예금은 577만 5천원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본 것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22만 5천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비용 2만 5천원을 밑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2만 5천원이요. 20 얼마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22만 5천원이 우리가 손해가 본 것이 될 것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될 것은 보통 예금 577만 5천원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22만 5천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대변인 사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577만 5천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577만 5천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서 22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5월 20일 거래 볼게요. 5월 20일 거래는 일렉트릭사의 외화 장기 차입금이 4,000불, 금액이 4,000불인데 지금 원화 금액으로 448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환율이 얼마였었을까? 얘는 제가 여기 써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이해하기가 빠르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런 외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법대로 계산해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세요. 일단 종 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 문제 4번처럼 외화가 나올 경우에는 환율로 먼저 계산을 갖다 간단하게 표시해 두시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거 지금 4,000불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죠. 예, 4,000불이 어디 갔냐? 4,000달러. 근데 얘가 원화로 지금 표시된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448만원 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환율이 얼마였었겠냐는 거예요. 448만원을 1200원이겠다. 448만원 나누기 4,000으로 하게 되면 1120원이네. 여기 환율이 이때 당시에 1120원이었었다는 뜻인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를 갖다가 상환할 때요. 상환할 때 1달러당 적용된 환율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30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요? 180원 차이 나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환율로만 한번 먼저 계산해 보세요. 내가 빌릴 때는 1120원이었는데
지금 1,300원을 갚아야 한다면 180원은 내가 더 손해겠죠. 얘는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환율 때문에 차이가 생겼으니까 계정 과목은 외환차손 써야겠죠. 그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해 보시게 되면 지금 외환차손 나왔다는 건 금방 아시잖아요. 그죠? 왜냐면 금액을 갖다가 다 저기 4,000불 곱해서 하면은 금액이 커지니까 머릿속이 짬뽕이 돼요. 막 아니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로만 주로 계산을 하는데 차변에 지금 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썼고 외화 장기 차입금은 지금 얼마를 갚는 거냐면 448만원 이렇게 갚는다는 얘기고요. 대변에 지금 1,300원에 4,000 하면은 지금 얼마가 나와요? 4,000불 곱하기 1,300원 환율이 그렇다니까 520만원이네요. 52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예금에서 얼마를 지급했느냐? 520만원을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 차이 나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이를 뭐라고 부른다? 외환차손. 해갖고서는 나머지 금액은 마이너스 448만원. 이렇게 되면 72만원이 나오네요. 72만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친절하게 여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밑에도 한번 써놔 드려보면 520만원은 지금 4,000불에 대해서 4,000불 곱하기 얼마를 해준 거예요? 여기 1달러당 1,300원이라고 했으니까 금액은 520만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48만원은 지금 환율이 1,120원이다. 외환차손은요? 외환차손은 이 두 개의 차이가 지금 얼마가 차이나요? 여기 환율이 빌릴 때는 1,120원이었었고 지금 갚을 때는 환율이 1,300원이니 차이가 얼마가 났을까? 180원이 났어요. 180원. 근데 얘가 1달러당 180원이니까 여기에다가 4,000불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4,000불 곱하기 180원 하면 얼마 나와요? 4,000불 곱하기 180 하면 72만원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 계산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환율이라는 게 아마 그 외환차손인지 외환차익인지 기말에 계산하셔야 되는 외화환산이익인지 외화환산 손실인지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자, 됐고요.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외화 장기 차입금 얘는 어디서 빌려왔냐면 일렉트릭사에서 빌려온 거고 금액은 448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에다가는 외환차손 해갖고서는 금액 72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요 520만원 나갔다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5월 25일 거래가 있어요. 5월 25일 거래로 퇴사한 생산부 직원 나태만에 대한 퇴직금 700만원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요 두 개 합치면 11만원 계정 뭐라고 써야 되죠? 예수금 써야 되죠? 지금 세금 징수하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했다고 그랬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정변환장 찾아도 되지만 저는 그냥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본단 말이죠. 여기 지금 5월달 거니까 5월달 기준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얼마가 있는지 본다는 얘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지금 충분하게 5천만 원 있죠. 그죠? 그럼 얘는 퇴직급여라고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천만 원 다 처리하면 되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직원 퇴사했는데 생산부 직원만 퇴사한 게 아니고 아니 그냥 생산부 직원 퇴사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500만 원 먼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퇴직급여 처리해야 되죠. 근데 걔가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 500번대, 800번대. 이거 구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나만 알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상대방이 알아들어야지. 여기다 써놓고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분히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예수금 써야 되겠죠. 예수금은 11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분히 있는지를 보고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죠.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조회해봤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5천만 원이 있어서는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썼는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밖에 없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는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원 먼저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생산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 판관비는 500번대 그래서 제조경비에 속하는 500번대로 여기 200만원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나간 거는 똑같다고 치고요. 보통 예금 689만원하고 여기 11만원은 여기 예수금으로 띄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채에 대한 거 5문제도 한번 쭉 정리해서 풀어보시게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본에 대한 문제가 또 5개가 나와 있어요. 자본에 대한 문제네요. 월은 6월달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6월달로 선택해 주시고요. 날짜는 6월 5일 거래부터 보겠습니다. 유상증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상증자, 증자란 말 들어가면 증자는 대변에 자본금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라 그랬었죠. 대변에 자본금을 쓸 때 증자, 대변 자본금 쓰면 자본금의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써놓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저도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주식수 신주는 몇 주가 나왔냐면 2,000주를 지금 발행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만원이래요. 액면가액은 만원. 그리고 한 주당 얼마에 발행했냐? 이건 시가죠? 지금 발행하는 금액은 지금 얘를 12,000원에 발행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나왔죠? 수수료는 얼마? 수수료는 40만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드릴 때도 수수료는 나중에 계산하세요 그랬었죠. 그죠? 자, 봐요. 그리고 돈을 뭘로 받았어? 당좌 예금에 들어왔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지금 당좌 예금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수수료는 나중에 처리할게요. 여기 2,000주 곱하기 여기 한 주당 12,000원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2000주 곱하기 12,000원 하게 되면 2,400만원 들어왔겠네요. 2,400만원. 그러면 얘는 증자라고 했으니까 증자면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다가 뭐 쓰라 그랬어요? 자본금 쓰라 그랬죠. 자본금은 반드시 어떻게 쓴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에 액면가액 쓰셔야 돼요.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어요? 2천만원이 이렇게 증가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2천주 곱하기 만원 하면 되잖아요. 2천만원인데 주식을 이렇게 발행하고 나서 여기 지금 차액이 얼마가 생겼어요? 400이 이렇게 생겼죠. 얘 명칭이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수수료 정산해 주면 되죠. 수수료는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400만원을 더 많이 받았다 생각했는데 수수료 40만원을 내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400이 아니라 이 수수료 40만원을 뺀 360만원만 생기겠죠. 그죠? 360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당좌예금에서 수수료 빼고서 우리한테 돈 보내주겠죠. 2,400만원에서 얼마는 빼야지 돼요? 40만원을 빼고서 보내줄 테니 2,360만원이 나오겠죠. 당좌 예금에는 얼마가 나오느냐면 2,360만원만 이렇게 입금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여기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는 해 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면 재무상태표 다시 조회해 보셔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걔가 있다면 걔부터 먼저 상기 처리해 주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근데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자본거래는 항상 이거 염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무 2급까지 배우실 때에는 지금 한번 조회해 보세요. 문제에서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얘 상대 규정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걔를 갖다가 먼저 빼주셔야지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기억나잖아요. 기억해놓고 지금은 다 까먹더라도 시험 볼 때 다시 기억해내면 돼요. 지금 기억했다가 시험 볼 때 까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정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대로 저도 이 자료를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에서 2,360만원, 이거 여기 아니지, 2,360만원, 대변에다가는 자본금으로 2천만원, 그 다음에 해변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36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혹시나 해서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 드렸던 재무상태표, 지금 이게 몇 월달이에요? 지금 6월달이죠. 6월달 시점에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자본계정 쭉 내려가셔서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없죠. 그래서 아무 회계 처리 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걔부터 빼주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6월 5일 거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6월 10일 거래 보겠습니다. 6월 10일 2020년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 결의했대요. 입력 편의상 분기는 6월 10일로 하래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3월 10일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년 6월 10일 날짜로 이 처분 결의된 이 내용을 갖다가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현금 배당 이것도 써놓을까요? 복습할 겸 해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은 얼마를 지금 했어요?
500만원. 그럼 얘 계정 과목은 뭐 써야 돼요?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쓰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1000만원. 얘 계정은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쓰라고 그랬었죠.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계정이라고 그랬었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계정이라고 했어요. 자본 중에서도 어디? 자본 조정 계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성격도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도 세무 이거 배우는데 계정까지도 구분은 할 줄 아셔야 되죠. 자, 얘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계정,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계정, 자본의 어디?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계정이에요. 주식이 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의 최소한 10%, 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법정 적립금인 이익 준비금으로 얼마? 50만원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던 것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얘를 좀 회계 처리하게 되면 지금 저기 이익 잉여금을 처분할 때 분기는 차변에다가 2월 이익 잉여금 사용해 주세요 그랬었고요. 2월 이익 잉여금은 1550만원이 되겠죠. 합쳐서 15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배당인 거 미지급 배당금 해서 5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해서 1000만원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익 준비금 해서 50만원. 회계 처리는 이렇게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저 그대로 입력을 해 볼게요. 차변에 2월 이 잉여금으로 155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이익 준비금 있으니까 이익 준비금 5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인 미지급 배당금으로 여기 500만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1000만원. 회계 처리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 비고란에 보시게 되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할 것 그랬죠. 이거는 올해 거에 반영해야 되겠어요? 전년도 정기분과에다가 반영해야 되겠어요? 아, 이것도 선생님 이거 안 나오는데요 막 난리쳐. 이런 정기분과에다 반영하는 거예요. 거기 2020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셔가지고요. 날짜는 3월 10일로 처분 날짜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이거 입력해 주라는 얘기예요. 현금 배당에다가는 500만원, 주식 배당에다가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에다가는 500만원, 아이고 50만원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한 이야기랍니다.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다음 거기 6월 20일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자본 감소를 위해 당사의 기 발행 주식을 500주, 한 주당 액면가격은 만원짜리고요. 8,000원에 매입, 소각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지금 유통 중인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다가 소각했다 그러면 감자라 그랬죠. 그러면 무조건 차변에 자본금 나와야 된다 그랬었고요. 매입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러는데 얘도 잠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회계 1급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산 계정에서는 유형 자산에 대한 게 지금 많이 나왔죠. 그죠? 유형 자산 그 뭐죠? 부대 비용에 대한 포함시키는 거래 그리고 자본 계정이 나와요. 자본 계정이 이제 세무 2급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자, 자본 감소 여기 자본 감소라고 얘기하게 되면 거기다 자본 감소를 하기 위해서 소각이란 말이 나왔어요. 소각이면 얘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바로 감자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감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식수는 500주 액면가액은 10,000원짜리래요. 그리고 얘를 얼마에 사갖고 왔냐면 8,000원에 사갖고 왔대요. 그래서 얘를 얼마에 주고 사갖고 왔냐면 8,000원에 주고 사갖고 왔다고 하면 자 보세요. 아까 환율을 갖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거래할 때도 대부분 우선 그 우리가 취득한 금액하고 그 액면가액하고 비교하는 게 더 빨라요. 지금 액면가액은 10,000원이죠. 근데 얘는 돈 얼마 썼어요? 8,000원 써갖고 주식을 소각해버리니까 2,000원은 우리가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주당 2,000원이 감자 차이익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내준 대로 한번 그 내용 먼저 이해가 됐으니까 차변에다가는 감자니까 차변에는 자본금이 무조건 나와야지 돼요. 자본금 500주 만원이면 500만원이 감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쓸 때 얼마밖에 안 썼어요. 보통지급에서 이체해줬다 그랬나요? 지급했다고 보통지급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8,000원이 5840 400만원 지급했겠네요. 그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얼마가 생겼어요? 100만원 생겼죠? 그래서 여기 감자 차익 해서 100만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끝났죠? 진짜 끝났어요? 자본 계정에서는 감자 차익에 반대되는 계정 있는지 한번 꼭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감자 차손이 만약에 재무상태표 계정 조회하셔서 걔 있으면 걔부터 뺐으라고요. 2번 얘기했어요. 오늘만. 다음 거 또 나오면 또 얘기 드릴게요. 그 습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본 계정 처리할 때는 상대 반대되는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꼭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그런 문제도 이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회를 하셔가지고 감자 차손 계정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 지금 자본 감사 저기 감자에 대한 얘도 시험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회계 1급 배우실 때 자본 계정에 대한 거 제가 각각의 계정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었죠. 그러면 그 파트 만약에 까먹으셨으면 복습하시면 되겠죠. 세무 2급부터는 자본 계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차변에다가 자본금 금액은 50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6월 20일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 보통예금 계좌에서 400만원 나갔고 나머지 금액은 감자 차익 해가지고서 1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월 25일 거래를 볼까요? 6월 10일 열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현금 배당 5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1,000만원 실시하고 현금 지급했다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뭘 주의해야 돼요? 지금 여기 처리하는 거 보게 되면 아까 우리 현금 배당했을 때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썼죠. 이건 이제 돈 주는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 해서 금액 50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다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만원 자 얘를 지급을 한대요. 근데 그 지급하는 것 중에서 지금 주식 배당에 대한 거를 갖다가 실시하고 현금 배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500만원 이렇게 지급했을 것이고, 그죠? 대변에다가 주식은 어떻게 배당을 했겠어요? 현금으로 줬겠어요? 주식 배당도? 얘는 주식으로 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잖아요. 주식 발행하면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증자.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잖아요. 주식 발행은 증자라 그랬잖아요. 증자하면 대변에다 뭐 쓰라고요? 주식을 갖다가 배당을 하게 되면 얘가 주식을 갖다가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받기만 했죠. 얘를 무상증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주식을 갖다가 배당을 하게 되면은요, 대변에는 자본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계정이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본금 증가. 자금볼이 뭐였죠? 자본금 증가.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은 지급해주면 되겠지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라고 쓰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자, 마지막 거래네요. 6월 30일 거래 자본에서요. 6월 30일 이익준비금 200만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자, 이거 봐요. 아까 자본 계정에 이익준비금 있었죠. 그죠? 이익준비금 걔는 자본 계정이었었는데 얘를 갖다가 자본 전입을 한대요. 즉 이익준비금으로 마련해 놨던 것을 없애버리고 자본금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이익준비금은 대변에 있었는데 차변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준비금 해서 금액은 얼마나 그랬냐면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주식이 발행이 돼야 되겠죠. 자본전입이라는 것은 그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다는 뜻이니까 자본금이 증가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본금이라고 쓰고 200만원 이렇게 써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돈 낸 거 없는데 이익준비금으로 돈 모아놨던 걸 갖다가 없애버리면서 주식으로 다 나눠주니까 얘도 무상증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무상증자 두 가지 연달아 나왔죠. 주식 배당해도 무상증자,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도 무상증자. 즉 공통점은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여기 자본금으로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34페이지에 우리 자산, 부채, 자본까지 해서 우리 지금 여기 연결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설명을 끝냈고요. 여러분이 좀 복습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37페이지에 수익, 그 다음에 338페이지 비용 계정에 대한 것은 우리 내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양이 많은지라 사실상 뭐 거의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일반전표 입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제가 뭐 설명할 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지금 복습은 하셔야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얘를 연습하고 싶으시면 지난번 전산회계 1급과 같이 교재 467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467페이지에 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연습 문제 따라가기 문제가 되짚어보기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내역들 걔네들 하나하나 저희 잘 체크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렇게 실기 시작되면 실기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또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 먼저 복습을 하시고요. 충분히 복습이 되면 그 다음 거 467페이지에 46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돼지포복이 지금 연습했던 문제만큼 비슷한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